이사. 오밀조밀한 아파트 단지는 미음자로 붙어있지만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는 전투 준비를 마치기라도 한 병사들처럼 간격을 맞춰 늘어서 있고는 하다. 한 국가에서 오래 살며 그것을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김은 우두망찰하였다. 그것은 오래된 전통이 아니다. 급성장한 국가는 대규모 인구 통제를 필요로 했고 나비효과처럼 그것은 아파트에 포도주의적인 양산을 낳아서 사람들을 이리로 저리로 몰아넣었다. 김은 건설회사 중역, 남들 다 그렇듯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한평생을 보냈고 은퇴 후에는 문화유적지에 관심을 가졌다. 어느 일요일 라면을 점심으로 해결하고 소파에 누워 TV 채널을 돌리다 문득 이 생각을 김은 하게 된 것이다. 어느 소설에서 나오듯 젊었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 하고 나이가 들면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는 그런 나이가 김은 돼버린 것이다. 생각해보면 서울의 야경은 십자가들의 향연이었고 낮은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또 다른 향연을 보여주고 있었다. 플라톤에게 향연이 있다면 서울의 향연은 부유하는 관념과 실제하는 미세먼지 같은 인간관계, 그러니까 서로 유해한 것을 알면서도 들이마실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일 것이다. 그런 서울을 떠나간 사람들은 셀 수 없을 것이다. 김의 일관된 논리는 사회를 이해하려면 인간을 개별적으로 공부해야 하듯 국가를 이해하려면 도시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관들의 집이 북촌 마을에 배려된 것도 이런 장관을 높은 지대에서 내려다볼 수 있도록, 그리고 외곽에 살며 보여줄 건 보여주고 또 보여주지 않을 것은 보여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것은 가족에게 쉬이 대하고 손님에게 친절한 한국인들의 얼굴일지도 몰랐다. 김은 자신의 세대의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떠난 사람들을 욕하기 일쑤였다. 조국을 버리다니. 조국은 그가 건설한 국가였고 그것보다 더 절실한 사실은 조국은 김의 인생 그 자체였다. 다 배가 불러서 이 지랄을 하는 것이다. 그가 말한 지랄은 각종 시위를 말하는 것이다. 김이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자신의 품위를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지를. 어른들은 김에게 음식을 먹을 때 숫자를 또박또박 10까지 세고 먹는 버릇을 들이라고 하곤 했다. 사실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건설업계의 위기가 불어닥치며 김 또한 남의 집 장만이란 꿈을 아파트를 지어 제공하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김은 내심 후련함에 평생 머리에 이고 살았던 귀신을 떨쳐버린 기분이 들었다. 사람들이 꿈꿨던 집과 가정 모든 것이 현실화되었을지 현실에 삼켜졌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내 탓은 아니다. 강남에는 음마아파트가 40몇 층이 되느니 마느니 하는 일로 시끄러웠는데 그에게는 그것도 잡음이었다. 날림으로 지은 집들은 차라리 쉽게 허물 수 있었다. 그러나 견고하게 지은 산과 같은 아파트들은 반대다. 살다 보니 늙어서 매력을 찾을 수 없는 김의 얼굴과 같이 서울의 구석구석에 있었다. 남은 생을 꼿꼿하게 다른 사람들 눈치 볼 것 없이 살아가는 김의 얼굴처럼 철거하기에도 리모델링하기에도 너무나 완고했다. 정부에서 강하게 나서서 불어나는 건축을 규제하고 조례를 만들었다면 물론 이런 일들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은 실험실이었고 쓰레기통이었으며 그곳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발휘해야만 하는 훈련소였다. 평생 머리에 이고 살던 귀신을 잡으려면 해병대에라도 입대해야 하나. 김은 악령의 몸을 떨며 그날 밤도 잠이 들었다. 김이 이사를 하기로 생각한 것은 새로운 출발을 절실히 원했었기 때문이리라. 각종 신도시에 사는 것은 번잡한 생존 실험실인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 몇 가지 이점이 있었다. 비슷한 배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배경의 세대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다는 것,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없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김을 이사하도록 만드는 이유이다. 그것은 여전히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점이었다. 한국이 더 발전한다면 서울의 권역 또한 넓어질 것이었다. 한국이 더 발전한다면 옹고지신이란 옛말처럼 옛것을 되풀이하여 연구하고 현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었다. 자식들은 독립을 해 나가 살았기 때문에 마누라만 설득하면 되었다. 큰 결정에는 언제나 내 뜻을 따라주는 마누리였다. 김과 부인은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장은 세수를 세부대에 담듯 신도시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이사 전날 밤 김은 잠든 부인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동안 함께 고생해온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부인도 언제나 자신을 반만 아니면 그 이하 정도만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이상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강하게 주장하거나 소유한 것들은 그저 그의 강인한 생존 욕구에 표출될지도 몰랐다. 김은 잡생각을 잊으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셨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비친 상은 누구였을까? To be or not to be. 햄릿처럼 되는 것 혹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사는 곳을 옮기며 김은 자신이 가끔 해왔던 존재론적 질문을 떠올렸다. 서울 떠나기 전날 밤에 김은 이 질문도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자기 기만인지 직감인지 모를 것을 지금은 느끼고 있었다. 유난히 이삿날에 김의 아파트 창문으로 스며들어온 햇빛이 밝았다. 김은 그것이 불길하거나 무엇인가의 조짐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원래 밝았던 빛일 뿐, 오늘따라 기분에 맞춰 더 빛나는 것일 뿐이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은총이란 게 이런 것이다. 김은 믹스커피를 2개 꺼내어 벌써 7년이나 된 테팔 주전자로부터 끓은 물과 함께 머그컵에 넣고 자신도 한 잔, 아내에게도 한 잔을 건넸다. 큰일을 앞두고 여유를 가져보려는 것이다. 귀중품은 따로 챙겨가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많지 않았다. 행여나 가구에 금이 간다거나 유리 따위가 깨진다면 골치 아플 일이었지만 김은 새 출발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라 생각했다. 마치 국익을 위한 협상에서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논리처럼 말이다. 아내를 깨웠고 영양떡과 머루포도를 냉장고에서 꺼내 먹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이사가 아주 잘 될 거야. 아침부터 들떠있는 김의 얼굴을 보며 김의 아내 장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렇지 않아도 설사를 할 것만 같았다. 신경을 너무 많이 쓴 탓이다. 먹던 것도 멈추고 화장실로 급하게 달려가 안에 있던 것을 쏟아내었다. 김의 가족 중 누구라도 아내가, 어머니가, 그러니까 장이 늘 그런 증상을 보인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김은 아내의 등을 토닥거리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마디를 건네주었다. 고마워 여보. 장은 먹다 남은 음식을 남편에게 주었고 나갈 채비를 하러 안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삿짐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차를 대접한 뒤 김은 드라이브를 떠나는 마음으로 장과 함께 집을 나섰다. 내가 지난주 일요일 아파트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김은 여전히 속이 좋지 않은 아내의 마음을 편안히 하고자 이야기거리를 꺼냈다. 왜 아파트들이 서울에 이렇게 많은지 아나?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재밌어. 관심 없어요. 장은 배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한번 들어봐. 남편이 얘기하는데. 다 속쓰린 거 없어지라고 하는 얘기야. 뭔데요? 이게 우리는 제도의 수능에서 열심히 돈 벌 줄만 알았던 거야. 어느새 김의 내면은 날리는 눈들이 소복이 쌓이듯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고 산다고 말하잖아. 그게 정말 어리석은 거지. 우리가 너무 가난에 허덕이니까 절대적인 질서가 필요했던 거야. 무슨 말이에요. 그니까 내 개똥 철학인데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시기였지. 권력자는 시민을 통제할 수 있고 건설업자들은 왕창 벌고. 그래서 서울이 개판이 된 거야. 실험실에 쥐 같은 꼴인 거지. 그래요? 장은 배가 아픈 게 조금씩 나아지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야. 김은 이어서 말했다. 이런 것도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게 휴전국가야 우리나라는. 그런 트라우마의 미학이랄까? 신은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은 서울을 창조했지. 서울이 뭐 대단한 도시는 아니잖아요. 아니 내 말은 서울이 그 자체가 미학적이라고.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딱 반 갈라서는 한강 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또 뭐냐 여보. 아 맞다.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서울이야. 근데 이사는 왜 가는 거야? 나도 몰라. 이젠 지겨워. 차 창문을 열며 김은 10년 전에 끊은 담배 생각을 했다. To be here or not to be here. 여기가 아니면 저기라도 가야 하는 것이다. 출근 시간대를 피하려 늦게 출발한 김이지만 그의 계산과는 다르게 새 집까지는 2시간이 걸렸다. 그것마저 김의 마음에 들었다. 저녁을 하던 말년병장의 심령이 이런 것이다. 말 그대로 신도시는 신도시였다. 구획이 반듯하게 나눠져 있었고 상가 빌딩도 가지런했다. 의식주의 욕구를 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었다. 당장 새 집으로 가지 않고 김과 장은 이곳저곳 둘러보기로 했다. 여기도 유적지가 많네. 저기 한번 가볼까? 벌써 장의 얼굴은 찌푸러져 있었다. 아무리 옹고지신이라지만 장에게는 현실에서
옛날에 교훈을 찾는 일은 드문 일이었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은퇴한 뒤에 옛날 사람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나이인데 고추장에 고추를 찍어 먹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심했다. 안 그래도 지난번 종묘에 가족끼리 갔을 때 장은 계속 걸음을 재촉하고 그런 부인의 눈치를 보느라 김은 발길을 서둘렀어야만 했다. 딸려 나온 둘째 딸은 그 사이에 짜증이 나 있었다. 김은 어느새 유적지의 당도에서 비문을 살펴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중이었다. 일로 와봐 여보.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걸 옛날에 어떻게 새겨놨을까? 쇠 같은 걸로 막 쪼았겠지. 조탁이 무슨 말인지 알아 여보? 새기고 다듬는다는 거잖아. 장은 헛웃음이 나왔다. 그냥 날카로운 걸 망치로 쪼아서 했겠죠. 당신은 관심이 없어. 이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우리 성당에도 이제 안 나가는데 이런 취미라도 드려야지. 맞는 말이긴 했다. 참 재밌네요. 김은 파한 대소를 하였다. 역시 당신은 내 맘을 알아줘. 당신밖에 없어요. 그만하시고 이제 이사나 도우러 가요. 둘은 다시 새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집 앞에서 김은 또다시 장에게 말을 걸었다. 밥 먹고 갈래? 갔다 와서 먹을래? 장은 대답했다. 중간에 나오면 눈치 보이니까 먹고 가요. 여기도 노란 리볼이 있네. Remember 4월 16일. 현수막이 동네 여기에 걸려 있었다. 8억 원이나 줬다며? 그러니까요. 종묘에 따라갔었던 그 둘째는 감수성이 예민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매일 밤 괴로워하고 심지어 울기까지 하는 둘째를 바라보며 부모가 잘못된 것인지 자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 셋 모두가 잘못된 것인지는 지금까지도 알 수 없었지만 그런 둘째에게 아무런 위로가 못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시원하게 정리된 광화문을 보며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던 김이었고 장이었다. 나라마다 국격이란 것이 존재한다면 4월 16일은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자식을 보며 현실 감각이 부족해야 하다고도 생각했던 장이었고 김이었다. 무엇을 잊지 말자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던 둘이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TV 토론에 참여해 답답함을 풀고 싶었다. 시간 이야기다. 김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하듯 차 안에서 일부러 크게 말했다. 놀러 가다가 죽은 일과 국가를 위한 희생. 계속해서 김은 소리내어 말했다. 8배나 차이 난다고. 그가 말한 일은 세월호 참사와 천안함 참사를 비교한 말이었다. 장은 앉아있던 자세를 고쳐 앉았다. 김이 흥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무렴 틀린 말이 아니다. 장은 누가 들을까봐 소리내어 말을 하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너무 열을 냈던 것일까? 김은 순식간에 국밥을 해치웠다. 자식들하고나 있을 때나 거하게 먹지. 둘만이 있을 때는 간소하고 저렴하게 끼니를 해결했다. 가끔 그런 마음을 자식들이 알아주길 바라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모 자식 간의 거리는 멀어지는 듯 했다.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다. 김은 국밥을 먹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이 똑바로 했어야 나라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편안해질 것이다. 그것은 수신제가 지국평천하와 정반대의 논리였다. 김은 국밥 이야기로 말을 이어갔다. 이 국밥이 말이야 전쟁통에 생긴 문화야. 알지 여보? 알아요.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잖아. 국밥 많이 팔아줘야 된다고. 이런 데 돈을 써야지. 요즘엔 졸부들이 많아. 장은 더 이상 남들 보기가 부끄러워 김을 말렸다. 좋은 날에 너무 성내지 마세요. 맞아 오늘은 좋은 날이야. 가을에 이사가기를 잘한 것 같아. 식구땡이나 하고 싶군. 10년 전 김은 폐 일부를 잘라냈다. 오랫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거둔 지병이었다. 밥을 먹고 피부로 날아와 산란하는 햇빛을 맞으며 담배 한 대를 피우는 것은 그야말로 삼위일체였다. 성스러운 것을 경험하는 착각마저 드는 것이었다. 김은 장이 뽑아온 자판기 커피를 마셨다. 고마워. 둘의 의식과도 같은 커피였다. 특히 자판기 커피는 주위 사람들에게 궁색한 느낌을 주었지만 둘이 중년의 나이가 되고부터 존재했던 자판기 커피는 김과 장에게 마치 보온병에 담긴 물처럼 소중했다. 여기저기 산란하며 막막에 맺히는 햇빛을 받으며 김과 장은 새 아파트로 들어갔다. 장 근육이 오돌토돌 도단한 인부들은 쌀쌀하지도 않은지 반팔 옷을 입고 땀을 흘리며 짐을 옮기고 있었다. 요즘 기술이 좋아서 다행이야. 김이 다시 장에게 말을 걸었다. 옛날에는 이사한다면 무조건 직원이랑 실랑이가 붙었잖아.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장이 웃었다.
마치 기계처럼 모든 것이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는 하루였다. 아침에 다소 집에서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말이다. 소파는 여기다 두시고요. 장롱은 거기. 아니 저기 맞습니다. 최대한 신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마치 택배기사와 손님처럼 의례적인 존댓말을 김과 이삿짐 직원은 주고받았다. 서로 복잡해져서 좋을 일 하나 없는 일이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방에서 팀장이 힘차게 대답했다. 걱정 단단히 붙들어 매십시오. 저희들이 베테랑입니다. 베테랑. 팀장의 목소리는 김의 목소리를 압도했다.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수컷들의 영역에서 마치 팀장은 직원들이 주인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불편함 없기를 바랐던 모양이었다. 큰소리를 치던 김은 다소 팀장의 패기에 사그라들었는지 괜히 집 앞에 아무렇게나 놓인 짜장면 그릇을 쳐다보며 장에게 궁시렁거렸다. 집에서 온 거 아니겠지? 햇빛이 산란하고 소나무가 피톤치드를 내뿜는 오후 2시였다. 오후 2시는 늘 그렇듯 소리 없이 지나갔다. 오늘 하루가 이랬으면 좋겠군. 김은 창밖에 조경나무 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름 같은 건 기억하지 않는 김이었다. 이 나이대가 되면 식물을 좋아하는 시기도 지나가는 것이다. 사실 김에겐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부동산을 공부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다시 아내를 외조하며 쏜살같이 시간은 지나갔다. 지난번에 집을 확인하러 왔을 때는 분명 덕지덕지 붙은 벽지들이었는데 어느새 요청했던 대로 친환경 벽지들이 깔끔히 도배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이 벽지 참 잘 골랐어. 난 이제 자연이 좋아. 등산도 안 가는 양반이 무슨 자연이에요. 장이 웃었다. 이상한 게 말이야. 자연 그대로는 별로인데 자연 옮겨놓은 것은 마음에 든단 말이지. 나도 잘 몰라. 재밌지? 김과 장은 서로를 마주보며 한 번 더 웃었다. 노후는 이렇게 보내는 건가 봐. 김이 말을 이어갔다. 둘의 행복의 배경이라도 되듯 이삿짐 직원들은 무표정한 얼굴을 지으며 계속해서 일을 했다. 저기요 사장님. 팀장이 그 사이를 끼어들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리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김은 대답했다. 저기 이렇게 디귿자로 가구를 배치하면 창이 가릴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뒤집어서 똑같은 디귿자이긴 한데 방이 좁아 보일 수 있긴 해도 바깥이 보이니까 그렇게 배치한 건 어떨까요? 김은 살짝 정색을 했다. 우리 집사람이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원래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럼 사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일 보십시오. 걱정 단단히 붙들어 매시고요. 중요한 가구들의 배치가 완성되고 식탁은 냉장고 등이 옮겨지고 있었다. 새 집의 모양새도 조금씩 뛰어가는 추세였다. 김은 나른했다. 식곤증의 긴장감까지 풀렸지만 끝까지 보아야 일이 제대로 될 것이었다. 여보, 졸리면 소파에서 좀 자. 이번엔 장이 김을 편안하게 해주려 한마디를 건넸다. 아니야. 눈짓으로 김은 장에게 자신의 뜻을 흘려보냈다. 장은 도배지를 훑어보며 알겠다는 시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냉장고는 한 대 새로 살까? 여보. 아껴도 모자랄 판에. 여보. 저거 15년 된 거잖아. 에너지 효율도 이제 떨어진다고. 그러면 생각 좀 해봐요. 요즘 것들은 너무 비싸서 실속 있게 살아야지. 장은 실속이란 말을 힘주며 발음했다. 한 번씩 가게 문제에 남편이 의견을 제시할 때 쏘아붙이는 장의 말투였다. 근데 여기 좀 뜯어진 것 같네? 장은 구석에서 말려 올라온 도배지를 발견했다. 이럴 줄 알았어. 장의 특기였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려면 제대로 속여야지. 김은 이삿짐 직원들 모르게 장의 엉덩이를 찰싹 때렸다. 역시 여보야. 장은 한 발자국 비켜서며 김의 주책 없는 행동을 질책했다. 이거 그냥 냅두면 큰일 나. 습기 다 차고 곰팡이 생기고. 어휴. 장은 자신의 주부학개론을 계속해서 강의했다. 옛날에 살던 집에도 곰팡이가 한번 생겼었잖아요. 장롱 문제인 줄 알았던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도배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저 장롱도 갖다 버려야겠어. 요즘 누가 장롱 쓰나. 호레비 냄새 나게. 안 돼요. 그거 결혼 선물로 우리 집에서 해준 거잖아요. 누가 그걸 몰라? 궁상스러운 건 딱 질색이야.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끼는 거야 여보. 장은 고개를 돌리고 김으로부터 저마치 떨어져서 중얼거렸다. 땅 파서 돈 나오나. 휴. 어떻게 할 거야? 여보. 장은 황급히 김 쪽으로 다가갔다. 저놈의 목소리하고는
뭐가요? 냉장고랑 장롱은 놔두고 냉장고만 바꿀 거예요. 곰팡이 끼면 그 뭐냐 물 먹는 하마 넣으면 돼요. 냉장고에 물 먹는 하마 둔 사람 봤어요? 요즘에 그 물 먹는 하마 말고 좋은 게 있다던데? 내가 검색해 볼게. 김은 갤럭시 S를 꺼냈다. 요즘 핸드폰이 좋잖아. 김은 검색을 하는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다. 여기 있다. 나는 제습제입니다. 라는 제습제를 김은 찾아냈다. 이게 우리 회사 이상무도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이걸 썼대. 이상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상무가 워낙 애처가 가정적이잖아. 집안 살림도 간간히 한다는데? 내가 이사한다니까 제일 먼저 이걸 추천하더라고. 이름이 좀 이상해도 사이즈도 작고 부피도 작고 같은 말이지? 그 뭐냐 아무튼 좋아 이거 쓰자. 이야 좋네. 장이 감탄했다. 싸고 좋아. 둘은 다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다. 장롱은 편할 대로 해. 장모님이 골라준 거니까. 그래서 안 버리는 거지? 가끔 김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다. 이번에는 틀리게 읽지 않은 것이다. 장이 가벼운 안도를 했다. 요즘에는 옛날 물건이 많이 남아있는 게 없어. 허전하기도 해요. 마누라 빼고 다 새 것으로 바꾸라잖아. 김은 그 농담이 너무 재미있다는 듯이 소리 없이 찡긋 웃어 보였다. 마누라는 왜 안 바꾸는데? 장은아 반문했다. 몰라 나도. 다시 김은 웃다 장의 눈치를 보았다. 마누라는 못 바꾸지. 아무렴 마누라는 안 돼. 흐허. 이삿짐 직원들은 아파트 계단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웠고 팀장이 최종 확인을 받으러 다가왔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일단 한번 보시고요. 문제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아무 탈 없이 잘 됐을 겁니다. 이 집이 저기 창밖에 보시면 경치가 좋고 터가 좋아서 복 많이 받아 가실 겁니다. 김은 장의 속으로 한 똑같은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이 누굴 속이려고. 이 어깨에서 잔뼈가 굵은 김이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장은 이미 안방을 살펴보고 나와 부엌을 살펴보는 중이었다. 사모님 어떻습니까? 아주 완벽하죠. 신혼집 같지 않습니까? 하하하하. 장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였다. 고생하셨네요. 장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김은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놓은 집의 사진들과 새 집을 꼼꼼히 비교했다. 사장님, 저희가 경력이 이리로 좀 와보죠. 커튼이 어쩌습니까? 무슨 커튼 말씀하신 겁니까?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집에서 올 때는 커튼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커튼 같은 건 저희가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양반이 커튼이 없어졌다니까? 사장님, 커튼은 원래 없었습니다. 저희도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여기 보세요. 커튼이 없었다. 여보, 이리 와봐. 커튼이 없어. 원래 있었잖아. 내가 어젯밤에도 그 커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했는데 말이야. 안방에는 커튼이 없었잖아요. 아니 빛이 너무 평화롭게 들어왔었다고 커튼 사이로. 그 뭐냐 쭉 내려앉으면서 먼지 하나 없는 것까지 내가 눈으로 보며 당신 생각했다니까. 역시 깔끔한 여자라고. 담배 한 대 줘보쇼. 팀장은 짜증이 난다는 듯 천천히 담배를 꺼냈다. 그리고는 불을 공손히 붙여주었다. 이건 커튼 문제가 아니야. 내가 치매인가? 여보 아니잖아. 요즘 책도 많이 읽고 머리도 많이 쓴다고. 커튼 같은 거 없어도 어때요? 그런 거 다 장식용인데. 여보 아니야. 커튼이 있어야 돼. 왜냐면 그러니까 커튼이 없으면 누가 침실인 줄 알겠어. 아유 죄송합니다. 장은 팀장에게 대신 사과했다. 원래 이 양반이 특이한 거에 집착해서. 내가 뭐 특이한 거에 집착해. 여자들이 이런 건 신경 써야지. 봐봐. 요즘 달빛이 얼마나 밝은데. 그리고 신도시잖아. 당신 빛 공해가 뭔지 알지? 소음 공해는 들어봤잖아. 다 알아요. 아이고 사장님 저희가 그러면 5% DC 해드릴게요. 5%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아. 장은 다시 속이 쓰렸다. 한번 흥분하면 말릴 자가 없는 사람이 김이었다. 아휴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 바깥 양반이 좀 흥분을 했네요. 장이 중재를 나섰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오렌지 주스라도 한 잔 드릴까요? 됐습니다. 냉장고에는 오렌지 주스가 없었다. 장은 팀장의 허리를 붙잡고 밖으로 모셨다. 여보 열내지 마. 나 또 속쓰리려고 그러잖아. 아니 이건 아니야 여보. 신혼집도 아니고 커튼 아니 커튼이 없어도 되잖아. 김은 조금씩 수긍했다.
이 정도면 별일 없이 이사 잘한 거야. 당신 계속 신경 쓰느라 착각한 건지도 몰라요. 아니 사진 한번 봐봐. 정말 커튼이 있었다니까? 어느새 달이 떠 있었다. 달만 뜨면 김은 커튼 이야기를 할 것이 뻔한 일이었다. 장은 화장실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둘만이 살 집이었다. 김은 근처 마트에 들러 카스 6캔을 사왔다. 야, 시간이 흐르긴 흐르나 봐. 김은 소파에 앉아 아무나 듣거나 말거라는 태도로 말했다. 장이 고생을 한 김을 위해 주전부리를 조금 내었다. 이거 오래된 건지 모르는데 여기 박스 안에 있네. 드세요. 김은 아몬드 땅콩을 한 움큼 집어 입속으로 넣었다. 내가 왜 이 6캔 사온 줄 알아요, 여보? 옛날 그 어렸을 때 경포에 있는 횟집에서 그러니까 그 집에서 쫓겨났었어. 그러니까 쫓겨나서 경포에 있는 횟집 이름을 까먹었는데 거기서 먼저 일하던 몽골 형이 있었는데 지금도 잘 살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그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푼돈 받고 이랬는데 그 몽골 형이 바닷가로 나를 데려가는 거야. 맥주 한 캔 하자고. 그러면서 그 형이 6캔을 사왔어. 요즘엔 그런 게 그리워. 나한테 호의적이었다는 거잖아. 생판 모르고 처음 본 사람인데 내가 인간을 얼마나 많이 접해봤겠어요. 뭐. 그 양반 참 그립네. 이름이 울란바토르였나? 그건 몽골 수도 이름이었지. 그냥 어감이 좋으니까 울란바토르 형이라 하지 뭐. 그 양반도 나 기억 못할 텐데, 그지? 벌써 취하려고 한대. 쉬세요. 아니야, 나 말짱에 천하의 김병두가 맥주 한 잔에 쓰러지겠나. 인생이란 게 그런 거야. 우리가. 아니 내가 서울 얼마나 지겨워했어. 근데 하루밖에 안 됐는데 거기가 또 그립잖아. 나는 안 그래요. 그건 당신이 인생을 잘 몰라서 그래. 시도 있지 않나? 지나온 길마다 후회다 였나? 그런 시 있지? 그런 시 없어요. 아니야, 있다니까. 또 남편이 옛날에는 시도 좋아하고 문학 청년이었다니까 말이야. 깡만 좀 더 있고 인내심만 있었으면 예술가로 살았을 거 아니야. 나 옛날에 배 탔었던 얘기도 들려줬지, 내가. 장은 속쓰림을 참아가며 김에게 말했다. 여보, 취했어. 취한다. 그래, 좋다.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잡일이라도 해요, 치매 걸리냐고. 그러다가. 재수없는 소리하고는. 내가 무슨 치매야. 아까 커튼 찍어놓은 사진 가지고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사진 그거 쇼한 거야. 옛날 사진이거든. 우리 집 커튼 거실에만 있었잖아. 재미없었어? 이게 다 연륜이야. 여보, 그건 아니죠. 알아, 나도 장난 한번 쳐본 건데 그 젊은 친구가 참 착해. 그 울란바토르 형 같았고. 김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TV에는 여행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다. TV도 더 또리또리한 거 같네. TV 넘어진다. 장은 놀랐다. 장난이야, 여보.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속는 거야? 뭐 속여먹는 세상이니까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겠지. 나 철학자 같지 않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뭐냐, 철학자는 아니고 소설가네. 당신은. 장이 맞장구를 쳐주었다. 아주 그럴듯했어요, 장난이. 아주 잘하셨어. 근데 여보, 있잖아. 나 살아온 거 후회는 안 해. 우리 새끼들 김진현, 김세미 다 잘 컸지. 당신 있지, 집 있지, 차 있지. 근데 세미 생각만 하면 뭔가 찜찜해. 걔는 당신에게만 속 얘기하고 전화하고 그러잖아. 그것도 오케이.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아까 그래서 팀장인가 뭔가 하는 친구도 장난질 해본 거야. 뭔가 아쉬워. 뭐가요? 잘 모르겠어. 그걸 알면 내가 세미랑 더 친해졌겠지.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잘 살아왔는데 세미가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 아빠처럼은 안 살 거라고. 걔가 나이가 몇이야. 시집도 갔지. 애도 한 명 낳았지. 근데 사춘기도 아닌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걔가 그랬어요? 그랬다니까. 세미 때문에. 아니 사실 폐암 걸려서 끊었지만 어쨌든 세미가 하도 끊으라 해서 담배도 끊었는데 내가 걔한테 뭐든 못 해주겠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인데. 그 이후로 연락이 잘 안 돼. 내가 세미한테 물어볼게요. 나중에. 됐어. 나도 이제 머리 아픈 거 싫어. 그래서 서울도 떠나왔잖아. 김은이 일어나 창밖을 다 바라보았다. 달이 구름에 가렸다. 신도시니까 땅도 꽤 넓을 텐데 새 아파트의 배치는 미음자였다. 유난히 밝았던 아침의 햇빛은 무엇이었을까? 아니, 내일 아침도 밝을 것이었다. 거실에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 바닥에 부딪혀 산란할 것이다.
어떤 죄의식은 예지몽이기도 하다. 김은 마지막 한 캔을 땄다. 다 이삿짐을 꾸려 옮겼는데 뭔가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뭔가가 나머지 것들보다 중요했던 어떤 것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김의 눈앞에 오늘 하루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너무 완벽한 하루가 다른 어느 나날들처럼 흘러가고 있었다.